닭을 길러볼까? 안소영지연. 그 뒤로 형님은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을 얻으러 찾아온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 대신 3회 종자를 얻어 디스한 비탈진 밭에 심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다. 형님이 생각을 거듭하여 신중하게 선택한 가삼은 어쩌면 우리 집안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것일지도 모른다. 안 식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픈 사람들이 차지했던 행랑채의 방을 잠실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누에치는 일에 나섰다. 예전부터 아버님이 뽕나무를 심어두라는 말을 자주 하셨기에 뽕잎은 먹성 좋은 누에를 감당할 만했다. 행랑의 어머는 누에에게 뽕잎을 먹여 부지런히 살찌웠고 곧지 않은 누에가 실을 토해내면 안 식구들은 비단을 짰다. 이렇게 짠 비단을 아범들어 팔아오게 했는데 그때마다 살림의 큰 보탬이 되었다. 닭을 길러볼까? 나는 나대로 궁리하고 있었다. 사실 예전에도 닭을 기른 적이 있다. 그때는 생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저 닭이 좋아서였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식구들은 뒷마당 닭장 앞이나 줄레줄레 산책을 나간 어미닭과 뺑아리 틈에서 나를 찾아내곤 했다. 언제나 놀란 듯 동그랗게 뜨고 있는 닭의 눈은 오묘하다. 사람이 다가가면 위협하려는 듯 겁에 질린 듯 한순간에도 눈에서는 여러가지 빛깔들이 복잡하게 지나가곤 했다. 그러면서도 눈길을 돌리거나 아래로 내려깔지 않고 끝까지 동그랗게 뜨고 있는 닭의 그 도도함이 나는 좋았다. 내가 닭에게 더욱 마음을 기울인 것은 신유는 그의 부태일 것이다. 어금부 관리들이 내려와 마구 집 뒤짐을 하던 그날 세간드는 마당으로 내던져지고 뒷마당의 닭과 개들도 이리저리 흩어져 간데를 몰랐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난 후 식구들 팀에 망연히 서 있다가 뒷마당으로 가보았다. 미처 달아나지 못한 아니뭐 용께 화를 매는 어미닭 한 마리가 화급히 뺑아리 2마리를 낙의 죽지 아래로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한판 대기를 하려는 듯 누려보고는 있었으나 어미닭은 눈동자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무너지지 않으려 길을 쓰고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 깔린 두려움이 왠지 낯설지 않아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마음을 붙일 데 없는 나는 닭을 보러 자주 뒷마당에 나갔다. 발길이 잦다 보니 자연스레 먹이도 챙겨주게 되었고 아범에게 부탁하여 닭장도 늘려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뒷마당의 닭은 수가 꽤 불어나 있었다. 거물음 아범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가 도무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더니 닭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형님이 말씀드렸나 보다. 채소나 과일 재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축 기르는 것도 권하셨던 아버님이기에 닭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으셨다. 다만 양계를 해도 선비답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는데 모름지기 양계를 하더라도 선비다운 품위를 잊지 않아야 한다. 농사에 관한 책을 읽고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보도록 해라. 또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지어보고 실대를 파악해보아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선비의 양계를 하겠다. 그리하여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책들을 참고하여 정리하고 내 생각을 덧붙여 괴경 같은 책을 하나 만드는 것도 보람된 일이 아니겠느냐. 차에 대해 쓴 유구 중국 단나라 때 사람이 다경이나 유덕공 1748에서 1807년의 담배에 대해 쓴 영경도 그런 정신이 담긴 것이다.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선비다운 깨끗한 취미를 갖고 지내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편지를 받았을 때 솔직히 무척 부담스럽고 답답했다. 나는 거저 오만한 듯 보이면서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닭의 눈빛이 좋았을 뿐이다. 목을 꼿꼿이 세운 채 노려보기는 했으나 넓은 세상과 혼자 맞서 나가야 하는 닭의 두려움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가고 자주 들여다본 것이었다. 선비의 양계는 달라야 한다거나 닭을 보며 시를 짓는다거나 더구나 책을 만들어 본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아버님의 편지는 언제나 기대와 당부로만 가득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편지는 더욱 그랬다. 편지가 부담스러워했는지 진득한 승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 후로 나의 양계는 시들해지고 말았다. 이제는 그로부터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다산의 아버님께 다녀온 이후로 내 가슴속에 일던 거친 파도도 많이 가라앉았다.
나는 뒷마당에 오종종한 닭장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닭은 번식력이 강하니 조금만 노력하면 규모가 제법 커 나갈 것이다. 닭을 기르며 관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글로 남겨두어도 좋으리라. 또 알겠는가? 아버님 말씀처럼 식구라도 흘러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놀랍기도 하면서 슬그머니 입가에는 웃음도 떠올랐다. 꼭꼭꼬고 놀란 양 동그랗게 뜬 닭의 눈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시집가는 딸에게. 집안의 생계도 생계였지만 형님과 어머님의 권심은 또 있었다. 홍기가 지나도 한참 지나버린 누이 동생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가 손해로 돌아왔을 때 누이 동생의 나이는 18이었고 이제는 20이 되었다. 원래 우리 형제는 구남매로 형님 위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난 누이가 있었고 내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또 있었다. 그 아래가 누이 동생이고 그 밑으로 3살 때 곡선에서 마마에 걸려 죽은 삼동이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이름도 짓지 못하고 죽은 남동생이 있었다. 신유년에 화를 당했을 때는 3살배기 동생 농아가 있어 어머님은 어린 막내를 들여다보며 슬픔을 이겨내려 하셨다. 그러나 그 이듬해 농아는 마마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어머님의 슬픔은 대단했고 다산의 아버님도 몹시 비통해 하셨다. 아버님은 죽은 농아에게 주는 글을 보내 무덤 앞에서 읽어주라 하셨다. 겨울날 온 땅을 파내고 간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무덤 앞에서 아버님의 편지를 읽어주는 형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고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머나먼 바닷가로 유배 보내다 못해 어린 아이의 것까지 거두어버린 하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이 세상에 아버님의 피와 어머니의 태를 이어받은 형제는 이제 형님과 나 누이 동생 셋밖에 없었다. 신유늘의 누이 동생은 9살이었다. 집안의 두려운 그늘을 느끼긴 했어도 그 의미를 알기는 이른 나이였다. 유난히 귀여워해 주시던 아버님의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리움과 두려움을 누이는 어린 동생 농아를 돌보며 지내는 것으로 벗어나려 했다. 그런데 농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두려운 그늘과 상실감이 누이에게 갑자기 달려든 듯 했다. 빨간 댕기머리에 제자 그리는 목소리가 앙증맞던 누이 동생은 그때부터 말수가 적은 소녀가 되어버렸다. 홍기에 다다를수록 그리고 홍기가 넘어 집안 사람들이 권심할수록 누이 동생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1812년 새해 들어 아버님이 보낸 편지에는 누이 동생의 혼인에 대한 반가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강진에 계신 아버님의 친구인 윤서유 1764년에서 1820년 어른과 사돈을 맺기로 했다며 홀레 올린 날짜를 서둘러 잡으라고 이르셨다. 그 대가는 할아버님 때부터 교분이 있었고 윗대의 우정은 아랫대에도 이어져 아버님끼리도 친구로 지냈다. 16년에는 윤서윤 어른도 강진의 감옥에 갇히셨다. 천주학을 했다는 행위가 없어 풀려나기는 했지만 마음 놓을 수는 없었다. 아버님이 강진으로 오셨을 때는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그러지 못하셨다고 한다. 강진의 윤식댁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버님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 집안이었지만 처음부터 기꺼이 맞이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자책하시곤 했다. 그 어른의 맏아들 창모라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강진에 있을 때 창모는 아직 어렸는데 그의 아버님을 따라 초당에 자주 올라와 맷짓이 묵어가기도 했다. 창모가 초당에 올라오면 왠지 반가웠는데 이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그랬나 보다. 유배지의 아버님과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돈을 맺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정을 나누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버스의 고통을 나누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자식도 나누어 거두시려는 윤서윤 어른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도 그 머나먼 곳에 어떻게 내 누이마저. 어머님은 차마 말을 잊지 못하셨다. 누이의 혼처가 정해진 것이 다행이면서도 머나먼 천리길 강진의 딸마저 보내야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으셨던 것이다. 제가 강진에 있을 때 아버님이 사돈 되신 어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차 집안과 자식들을 생각하거든 서울 가까이 옮겨 자리 잡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혼처를 구하기는 어려우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댁이라면 누이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목임 외에는지 말씀이 없었다. 대신 옷장문을 열고 색바랜 옷감들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실 따름이었다. 혼례 준비를 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만 보이는
어머님을 보니 자식을 낳는 것도 키워서 여의는 것도 부부는 한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침내 혼례날이 다가왔다. 먼 길 올라와 피곤한 기색이 남아있긴 했지만 초래청의 신랑은 덤직했고 간밤에 어머님을 붙잡고 눈물 흘린 기색이 남아있어도 신부는 아름다웠다. 널 낮고 색바랜 치마 저고리만 입고 있던 누이를 보다가 새색시답게 분을 바르고 화려한 원상과 쪽두리로 치장한 누이를 보니 어린 시절의 어여쁜 모습이 다시 생각났다. 이렇게 초래청에 선 누이의 모습을 보시면 아버님도 무척 좋아하셨을 텐데 새삼 아버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래도 창부가 아니 매부가 다산의 아버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올라왔으니 다행이라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혼례 후 누이와 매부는 우리 집에서 제법 오래 머물렀다. 사돈댁이 강진에서 올라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소내에서 멀지 않은 기어촌에 살 곳을 마련했는데 어머님과 누이뿐 아니라 내 마음도 좋았다. 누이의 혼례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님은 한 폭의 시 그림을 누이에게 보내주셨다. 매화나무에 앉은 새의 그림과 누이의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시를 쓴 간이병풍 그림이었다. 어머님의 하루 치마 위에 아버님은 시를 쓰고 그림을 걸어 시집가는 딸에게 보냈으니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뜻깊은 선물이었다. 누이의 방에는 아버님이 보내주신 시 그림으로 만든 두 폭 병풍이 언제나 단정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훨훨 새들 날아와 뜨락 매화나무에 앉았네. 매화꽃 향기 가득하니 사모에 찾아왔다네. 가지마다 내 보금자리 절거이 지내거라. 꽃 피어 화려하니 열매도 풍요로우리. 매화와 새 그림 정약용 1813. 다산의 아버님께 묵은 편지를 100대 쯤면서 약 1년간 우리 집에서 신행한 누이 동생 내외는 사돈댁이 기어촌으로 이사오자 본댁으로 돌아갔다. 어머님의 섭섭함은 컸지만 누이가 돌아가야 할 시댁이 머나먼 강진이 아니라 손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마을이어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이제 떠나면 누이에게 손해는 집이 아니라 친정이 되고 만다. 함께 지내는 동안 정이 많이 들어 매부와 헤어지기가 섭섭하기도 했다. 누이가 돌아간 뒤 쓰던 방을 치우고 10여 년이나 내버려 두었던 사랑채 지붕도 다시 손보고 벽지와 장판도 새로 발랐다. 이리저리 옮기고 정리하다 보니 난류통에 다 없어진 줄만 알았던 아버님의 물건도 하나둘 보이고 손때 묵은 책들도 제법 나왔다. 돌아가신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님에게 내리신 한서선도 나왔다. 난리가 책이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아 마구 뒤지고 닥치는 대로 빼앗아가는 통에 5질이나 되었던 그 책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몹시 애를 태웠다. 그런데 이제라도 한 질이나마 찾았으니 아버님 앞에 조금이나마 면목이 서게 되었다.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이 오래된 만큼 편지와 지어 보내신 시들도 무척 많았다. 그것에 좀도스럽고 종이도 누렇게 변했다. 마침 한더위도 물러가고 바람과 볕이 좋은 때였기에 나를 잡아 책과 편지들을 햇빛에 쬐고 바람에 말렸다. 사랑채 마당에 앉아 종일 아버님의 흔적을 뒤적이고 있자니 지나온 시간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고 그리움도 걷잡을 수 없어졌다. 묵은 편지를 꺼내 햇빛에 찌며 내 마음속의 그리움도 꺼내 함께 쬐었다. 이별할 때의 햇불을 말해서 무엇하랴. 어느 날 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갔는지 길 떠난 후 나는 나날이 몸이 좋아지고 있다. 금음날은 죽산에서 잠을 자고 초하루 날에는 가흥에서 누웠는데 이제 막 아버님 묘수에 도착해서 한바탕 눈물을 뿌렸구나. 기양을 보내도 아버님 묘소가 있는 곳을 지나게 해주시니 어딘들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느냐. 떠나올 때 보니 내 어머니 얼굴이 몹시 안 되었더라. 잊지 말고 늘 음식 대접과 약 시중을 차려드리라. 1801년 3월 초이틀 하담에 도착했었다. 아버지. 아버지의 첫 편지였다. 첫 번째 유배지인 장기로 떠나실 때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강을 건너 모래뜰에서 이별했다. 불과 며칠 만에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몸이었으련만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포승에 묶여 홀로 길을 떠나는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져 새삼스레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언제 왔는지 형님이 옆에 다가와 앉았다.
10년도 넘는 세월에 쌓인 편지가 꽤 되었구나. 아버님에게도 우리의 편지가 저만큼 쌓였을까? 저희들이야 기다리시는 줄 알면서도 자주 편지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아버님은 집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셨고 가족들의 편지의 말로 몇만금의 꽈배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편지마다 몇십 일 만에 받는 것이라 날짜까지 세워두셨는데 그러한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형님이나 나나 자주 편지를 드리지 못했다. 소녀와 장기, 소녀와 강진의 먼 거리는 핑계에 불과했다. 생각이 깊은 형님은 남은 가족들의 모습을 차마 그대로 말씀드릴 수도 그렇다고 억지로라도 잘 지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 자주 편지 드리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기다리시지는 않도록 짤막하게나마 안부 편지를 보내곤 했다. 허나 두려움과 절망에 화정까지 번갈아 오고 가던 그때의 나는 어떤 안부도 차분히 엿듣지 못했다.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것만 갖다 두려웠고 실제로 그런 편지를 들은 적도 있었다. 어린 아들 하규는 아비를 탓하고 천리 먼 길 집안 편지를 받고 초가 주먹 등잔 아래서 긴 한숨을 짓노라. 어린 아들 하규는 아비를 탓하건만 병든 아내 옷김에 보냈으니 아직도 남편 사랑하나 봐. 좋아하는 음식 생각해 찰밥 지어 보내고 굶주린 구제하려 또 철 투호를 팔았다네. 답장 바로 쓰려 하니 달리 할 말 없어 산뽕나무나 수백 그루 심으라 채근했지. 새해 집안 편지를 받고 정약용 1800이년. 편지에 뭐라 써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아니 알겠다. 유달리 추웠던 신유늘의 겨울, 추위와 주림, 걱정과 건심과 반쯤 넋이 나간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있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해가 바뀐다는 설렘도 없이 막막함은 더했다. 숨막힐 정도의 답답함은 이내 화증으로 피어올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화해졌다. 그럴 때의 뜨거운 기운은 겨울강을 건너던 아버님에 대한 안쓰러움조차 덮어버렸다.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서 아마 붓을 들었을 게다. 아버님은 편지에서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자신과 학문을 닦아 장차 나라와 백성을 구제할 큰 뜻을 펼치라고. 나는 대들었다. 아버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세상에서 큰 뜻을 펼친 결과가 이것이냐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는데 제가 없는 치고 평천하가 무슨 의미겠으며 온전한 다스림이 되겠느냐고. 아버님이 외면하고 버려둔 제가의 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고도 했다. 아버님 혼자의 몸이 아니진데 위험을 느꼈다면 어째서 그 순간 바로 그만두지 않았느냐고 제 풀에 허덕였다. 그 편지를 받고 쓰신 아버님의 시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났다. 답장을 쓰려 하니 달리 할 말이 없다 하셨지만 어쩌면 아버님도 그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세상의 그 어떤 비난보다도 어린 자식의 비난이 가장 마음 아프셨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곳 손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님은 전혀 모르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아버님은 큰 아버님뿐 아니라 집안 어른들에게 두루 예를 갖추고 어려운 형편의 일가들에게는 쌀대라도 퍼다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라는 편지도 보내셨다. 여러 사촌 형제들을 살펴 다독이며 모범이 되라고도 하셨다. 그러나 굶주림을 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일가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또 울컥하는 마음에 퍼줄 쌀도 마음을 나눌 일가 형제들도 지금 우리에겐 없다고 잘라 말씀드렸다. 우실함도 많이 들었다. 언젠가 큰 아버님께 야단을 맞고 억울한 마음에 아버님에게 편지로 하소연한 적이 있다. 돌아온 답장은 역시 꾸중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진실로 할 도리를 다하고서 그런 불평을 하시느냐며 집안 어른들 섬기기를 배우지 못한 우리들을 꾸짖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버님 스스로를 탓하셨다. 꾸지람은 잔뜩 들은 섭섭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말미에는 이런 사연도 있었다. 아비가 기양살이하는 것을 건심하여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견한 일이기는 하나 어찌 날마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희도 평범한 사람인 이상 때로 웃고 때로 자연스레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일가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듣는다니 내 마음도 안 되었다. 이렇게 기양살이하고 있는 것은 자식이 아비로서는 더욱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쓰라린 마음을 견딜 수가 없구나. 반갑지만 부담스러웠던 편지. 오래도록 섭밭물기를 머금은 채 맥없이 누워있던 종이들이 햇빛과 바람의 기운을 얻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종이가 댁에서는 원래의 나무 냄새, 풀 냄새, 먹 냄새, 햇볕 냄새, 바람 냄새까지 모두 바스락됨에 일어나는 것 같았다. 아버님이 계신 강진 바닷가의 비릿한 냄새도 실려오는 듯했다. 형님은 아버님 편지를 받을 때 마냥 반갑고 좋기만 했습니까? 느닷없는 나의 무릎에 형님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잠시 후 핑그레 웃으며 도로 물어봤다. 너는 반가운 마음이 아니었느냐? 제가 투덜대긴 했어도 얼마나 아버님의 편지를 기다린 줄 아십니까? 강진으로 집안 소식과 전할 물건을 가지고서 누가 내려가면 하마나 올까 날마다 조바심 내고 기다린걸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린 편지가 반갑지 않았단 말이냐?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형님은 짓궂게 물어보았다. 형님답지 않은 무릎이 얼떨떨하여 잠자고 있는데 형님이 다시 말을 이었다. 왜 나라고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아버님은 우리들이 독서하고 학문하는 것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시는데 책을 펴봐도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편지는 또 연이어서 오지. 아버님이 그리고 편지가 반가우면서도 그런 날이면 어리석은데다가 의지도 약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어 견디기 어려웠다. 저는 아직 그 말씀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글을 읽지 않으면 아버님의 책을 후세에 전해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감옥에서 문자한 기록과 사안부의 판결문만 믿고서 아버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는 말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님이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겠느냐고도 하셨지요. 그래, 그 편지를 읽을 때는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책을 들여다봐도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긴 어찌 우리가 아버님의 학문에 이룰 수 있겠느냐. 형님의 대답은 슬프게 들렸다. 형님도 나도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버님의 편지가 아니었다. 아버님의 능력과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 자신이 서글플 따름이었다. 청출오람이란 말이 있다. 쪽풀에서 나온 빛깔이 원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서성보다 뛰어난 제자, 아버지보다 뛰어난 아들을 일라 하는 말이다. 서성이라면 그리고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러한 제자와 아들을 기대할 것이다. 아버님 역시 우리 형제가 쪽빛보다 더 푸르기를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아버님 닮은 쪽빛조차 띄지 못했다. 아버님은 오랜 사색을 거듭하여 수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버거웠다. 우리 형제가 학문에 몰두하기를 바라는 아버님은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노여운 우저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버님은 애태우면 애태우실수록 더욱더 스스로가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유배지의 아버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진실로 견디기 힘든 것은 허름한 주막집의 깔깔한 잠자리와 거친 음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한란에 자식들은 기가 꺾여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고 그나마 하던 공부도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에 집안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만다면 견디기 힘든 것은 기약 없는 유배의 행불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뿐 아니라 먼 훗날에도 아버님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마음대로 쓴 취지문과 판결물의 내용만 사실로 전해져 오로지 유배의 죄인으로만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면, 그리하여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유배의 형벌이 계속된다면 한밤중에도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런 밤이면 등불을 밝혀놓고 긴 편지를 쓰시지 않았을까. 너희 처지가 비록 뱃살 기름 막혀서도 성인이 되는 일이야 막힌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문장가가 되거나 위대한 학자가 되는 일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자 하려는 성의만 있다면 어떤 난리 속에 있더라도 발전이 있는 법이다. 너희들이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히 패족으로 지낼 작정이냐.
너희들이 참말로 독서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 저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헛으로 빚은 사람처럼 될 뿐만 아니라 열 허리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인저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부디 생각해 보거라. 어느새 바삭하게 마른 편지들을 바람이 한 장 한 장 넘기고 지나갔다. 일러준 대로 발췌하고 정리하여 2월 보름께 보내온다면 너무 기뻐 일어나 춤이라도 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언뜻 보였다. 아마 당부하신 그 가지를 이행하지 못했으리라. 마음이 저리 왔다. 바람과 햇빛은 새삼스럽게 꺼내놓은 지난 날들과 부끄러운 내 마음을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었다. 보송해진 편지조차 내가 부끄러울세라 바람 따라 얼른 저만치 달아났다. 다산의 아버님께 사랑채에서 내온 책들과 아버님의 편지들은 이제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초가을 바람에 실어다 준 햇살 내음이 가득했다. 형님과 나는 책귀에 넣을 것은 넣고 책꽂이에 꽂을 것은 꽂고 옛 편지들을 겹겹이 한지를 바른 종이상자 속에 갈무리에 넣어두었다. 내 마음도 햇빛을 담뿍 쬐인 것처럼 보송보송하고 개운해졌다. 그날 밤 나는 여유당 사랑에 앉아 모처럼 아버님께 드리는 긴 편지를 썼다. 다산의 아버님께 넛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서늘한 가을 기운 따라 풀벌레 소리도 한창이고 새벽이 쓰런 더우 선뜩하고 맑습니다. 초당에서도 서서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겠지요. 건강은 어떠신지 어깨와 무릎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큰아버님, 큰어머님들 그리고 어머니 모두 평안하시고 형님 내외와 저희 내외도 잘 지냅니다. 7살인 대림이도 아픈 데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동몽선식을 거의 다 떼고 수학을 읽으려 하고 있는데 그걸 공부에 한창 재미로 붙이고 있어 기특하기만 합니다. 보내주신 편지와 시 그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너희는 아버님을 뵌던 눈물을 걸성이며 좋아했습니다. 사돈댁은 기어촌으로 무사히 이사하셨고 누이와 매부도 본가로 돌아간 지 보름여가 됩니다. 양가 조상님들이 보살피시고 아버님이 축복하셔서 누이의 태 속에 아이가 자리 잡은 지 여러 달 되었습니다. 제가 다산의 아버님 곁을 떠나 손해로 돌아온 지도 어느새 3년이 넘었습니다. 막 돌아왔을 때는 초당에서 몸에 밴 섭성대로 글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생각들을 정리해 문집도 만들어 보여드릴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형님과 사랑제 정리를 하면서 책들과 무거운 편지들을 꺼내 햇볕에 쬐고 바람에 말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아버님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작고 성미가 고약했을까요? 편지에 담긴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게다가 불뚝거리는 성미를 그대로 드러내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을 생각하면 지 구멍에라도 숨고만 싶고 숨어서도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찌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철없는 어린 시절 저의 못난 모습은 잊어주시고 아버님의 가슴 깊은 곳 한정 권심으로도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가난과 곤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고생하다 보면 마음이 단련되고 지혜로워져 사랑과 사물의 진실과 거짓을 옳게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패족에서 건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부귀 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근본 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공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사물의 진면목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아버님의 말씀이 굳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패족은 패족일 뿐 세상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리라 불평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야
아버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초당에 아버님 곁에 있는 동안 지난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생각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늘은 견디기 힘든 시련을 내리면서도 그 가운데 또 사람을 자라게 해주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니 그 오묘하고 무궁한 뜻을 제가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로 그 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에게 신유년의 일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된 둘째 도령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베스라는 아버님의 아들로 제가 보고 들은 것,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딱 그 그릇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붓과 배로를 가려내고 모으는 호사스러운 취미를 가졌을 줄 모르나 낡고 거치 몽땅 붓에서도 진심 어린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좋을 때 웃는 벗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것이나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저희 처지를 이해하는 초당의 벗들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결핍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궁한 사색과 그에서 비롯된 뛰어난 창조물을 낳는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산의 아버님 곁에서 저는 또한 세상과 사람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번화한 서울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고 조용한 강마을 소내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날마다 들판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뭄으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남도의 들판을 아버님과 함께 걸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산과 들을 누비며 나무 뿌리라도 켜 목숨을 이으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생명력 또한 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세상의 미끈한 겉면만 바라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곤두박질 쳐져 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이사이 세세하게 잡힌 세상의 주름까지도 눈에 보입니다. 아버님은 세상의 주름 곧 나라와 백성의 생생한 현실을 보아야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왜 학문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아직도 한결같이 못한 저의 성미는 여전하고 아버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늘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리석고 미혹한 저이지만 앞으로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초당에서 올라올 때 제게 노자 삼아주신 말씀처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생각을 대범하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의 벗들은 여전하겠지요. 형님과 저도 곁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공부하면 저술하시는 것을 도와드려야 하건만 그러지 못하니 송구할 뿐입니다. 집안과 저희들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술과 편찬 작업에만 몰두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한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싫지는 않습니다만 벌써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님 계신 그곳이 소내보다 훨씬 남쪽이라 추운 겨울이 조금은 더디 내려가겠지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는 바람이지만 올겨울 추위는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남쪽 추위만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마 붓을 놓겠습니다. 또 편지 올리겠습니다. 1813년 초가을 손해에서 하규 올림. 해배의 그날을 위하여 바라를 두드려 억울함을 아래다. 쟁쟁쟁쟁 제쟁 노쇠 접시처럼 생긴 바라를 부딪히는 소리가 가을 하늘로 울려 퍼졌다. 밖으로 퍼지는 날카로운 소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안으로 모여든 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가을 하늘과 그 위로 높이 치겨든 누른 바라를 든 선비의 하얀 독보자락이 어우러져 새 고운 그림 같았다. 골 밖으로 나선 임금님의 형렬에 다가가 바라를 두드리고 있는 젊은 선비는 바로 학연 행님이었다.
형님은 발을 든 손을 쥐게 들고서 다시 울렸다. 쟁, 지징, 지징. 어인일로 전하의 행차를 가로막고 나서서 이 소란임개냐. 붉은 천리 무관이 입던 공식적인 어복을 입고 술이 달린 모자를 쓴 무관이 나주들과 함께 다가와 호령했다. 예, 저는 전성지 정약용의 아들이옵니다. 전하께 유배지에 계신 아버님의 억울한 처지를 아려고자 끌고 가라. 형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급자로 보이는 무관이 찌푸린 얼굴로 나주들에게 명령했다. 억울한 사인에 있는 백성들이 임금님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북이나 발화를 올려 아래는 격쟁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 담당 관리로서는 귀찮고 짜증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다산에 내려가 있는 동안 형님은 많은 일을 했다. 집안의 생계뿐 아니라 10년째인 아버님의 유배가 풀리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다. 서울에도 자주 올라가 아버님의 옛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10년 세월은 사람들의 경계심도 많이 풀리게 하여 어느새 수염이 시커멓게 자라 형님을 안쓰럽게 맞이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논이 될 만한 분들은 아버님의 합에 기양을 풀어주며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고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은 찾아가 의논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풀려나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형님은 여러 어른들과 의논한 끝에 직접 격쟁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나졸들에게 형님이 끌려간 곳은 의금부 감옥이었다. 전하의 행차를 모험하게 가로막았다 하여 곤장도 맞았다. 객쟁이 너무 잦았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기회를 정해놓은 것으로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그런 다음 억울한 일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고 의금부에서 문초를 받으며 기록된 이야기는 전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형님은 아버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1810년 9월 21일 마침내 전하의 하교가 있었다. 확실한 진상이 없다는 것이 그때의 기록에 있고 그런데도 죽음 다음에 형벌을 내린 것은 공평하지도 못하니 정약용을 특별히 향리로 추방하라. 놀란 조정의 신하들은 내리신 명을 거둬달라고 청했다. 죽음을 면한 것만으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늘 풀려나기까지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무엄한 일이라 했다. 그러나 전하의 결심은 확고했다. 선왕 전하께서 아끼던 아버님을 전하는 기억하고 계셨던 것일까? 대궐에서의 일을 전해드는 행님과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의 결백이 완전히 밝혀지고 유배에서 풀려 자유로운 몸이 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아직은 지나친 욕심이었다.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추방령이라 하더라도 손에 고향집으로 오시게만 된다면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었다. 한 집에서 춥고 더운 계적을 아버님과 함께 보내며 아침 저녁으로 살피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우리 형제의 마음은 모처럼 설레었다. 그러나 10년 세월, 저 너머 쓰러진 줄만 알았던 아버님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자 놀란 반대 세력의 공격도 시작되었다. 그래도 전하께서 생각을 바꾸지 않자 그들은 사안부가 사강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중에 사안이라 당장 명을 거행할 수 없다는 핑계로 질질 끌었다. 정약용이 유배지를 벗어나 향리로 올라오게 된다면 자신의 뱃을 부르겠다는 사직상소까지 올라왔다. 끊임없는 논란에 지치신 전하가 도대체 정약용 하나쯤 향리로 추방한다 하여 무슨 어려움이 생기느냐 반문하실 정도였다. 결국 아버님의 일은 논의중이란 딱지가 붙은 채 조정에 서루등에 묻혀 허지부지되고 말았다. 분하고 원통했다. 전하의 명륜조차 우습게 여기고 술술을 부려 저항하는 저들에게 치가 떨렸다.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옆에서 생각에 꼴뚜리 잠겨있던 형님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어차피 당장 풀려나시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버님의 이름이 다시 조정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우선은 잘 되었다. 게다가 전하의 심중까지 하릴 수 있었으니 앞날을 믿어보는 수밖에. 돌아가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자. 이번에 둘이 인사를 다녀보니 힘이 되어주실 분들이 많아질 것도 같다. 나도 애써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초당 뒤편 언덕에서 홀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계실 아버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느새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오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정국. 11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신 선왕 전하의 갑작스러운 봉어, 임금이 세상을 떠남을 맞이하고 또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로 보위에 오르셨던 전하도 어느새 성년이 되셨다. 대왕 대비의 수름 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신 이후부터 전하는 그 아버님의 아들답게 여러가지 의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실무를 맡은 관리들을 직접 불러 각 기관의 일을 파악하려 했고 지방에 나가 있는 감사와 수령에게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소상하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예전에 선왕 전하가 하셨던 것처럼 암행의사를 전국에 파견하여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려고도 하셨다. 그러나 파견된 의사들의 보고를 토대로 강력한 개혁 조치를 실행했던 그때와는 달리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했다. 고을 수령과 아전들의 부패는 중앙의 무기력한 정치가 계속되는 동안 크게 달해 있었다. 파견된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의사들을 접대하고 매수하기 위해 백성들만 더욱 못살게 굴었고 결국 원망만 더욱 쌓여갔다. 연달아 극심한 흉년까지 겹치고 보니 나라의 정치도 백성들의 생활도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치달았다. 큰일이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어야. 이러다 큰 난리가 벌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구나. 백성들의 험난한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직접 기도하신 아버님은 머지않아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자주 걱정하셨다. 나라에서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는 도저히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꿰뚫어 보신 것이다. 난리는 남쪽보다도 먼저 북쪽 땅에서 일어났다. 내가 다산에서 돌아온 다음해인 1811년 12월 평안도에서 홍경래 1771년에서 1812년을 우두머리로 한 농민들의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4개월 이상을 끌던 난리는 결국 반란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지만 타담한 불씨가 어디에 숨어있을지 바람에 실려 또 어디로 불어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전하가 구체적인 변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으신 것은 그 전부터였다. 안 그래도 병령하셨지만 의욕이 꺾인 데서 오는 마음의 병이 더 컸을 것이다. 전하도 선왕 전하 당시의 치세와 큰 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다. 대왕 대비의 수렴 청정 아래서나 묵묵히 참고 견뎠지만 나라의 일을 맡아 하면서부터는 선왕 전하를 밤보다 의욕적으로 해나가려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전하에게는 임금이라는 지위만 있을 뿐 뜻을 따르고 뒷받침해 주려는 세력이 없었다. 나라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전하를 이해하고 받들며 어진 임금이 되도록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전하께서 세세한 실무를 파악하려 하면 신하들은 담당하는 관리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니 굳이 나서서 언급할 필요가 없노라고 모험한 말을 내뱉을 정도였다. 몇 달을 앓고 난 뒤 전하는 회복되셨지만 나라 일에 대한 의욕은 예전 같지 않았다. 조정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신하들과의 만남도 가능함 피하신다고 했다. 전하가 나라 일에 대한 의욕을 잃은 반면 전하의 장인인 김조순 대감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 선왕 전하는 세자빈을 간택할 때 대대로 왕비를 배출한 강격한 노론 집안의 교수들을 물리치고 직접 가르치신 온건한 노론 집안의 젊은 김조순 대감의 딸을 택하셨다. 외측이 건세를 지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왕 전하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우려했던 외적 세력의 형성은 모순되게도 선왕 전하가 택한 김조순 대감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세도는 이미 막강해져 있었다. 권력을 쫓고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김조순 대감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새로운 관리의 임명장에서는 김씨 집안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안동 김씨 집안은 혼란스럽기만 한 조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조정은 예전처럼 대립이 치열하지 않은 대신 주거니 박거니 나른한 공로만 오가고 있는 상태였다. 부정도 부패도 해오던 대로 흘러가고 주요한 관직도 적당히 나눠 차지하고 임금님과 신하는 의례적인 인사만 간신히 주고받았다. 아버님과 친분이 있는 세력이 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되자 우리 가족은 해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다.
대궐에는 용케 난리를 피해간 난민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전에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 일을 바로잡고 유배지에 남아있는 옛붓을 생각하기보다는 서화와 골동을 보는 고상한 안목을 기르고 오래된 비석 글자인 검성문을 들여다보는 유행에만 휩쓸려 있었다. 젊은 날 나라 일에 헌신하던 기억도 옛붓과 함께하던 추억도 어느덧 머리에 하얗게 내린 서리 아래에 묻어버린 듯 했다. 머리로 종을 울려서라도 1812년 대사면의 해였다. 데뷔마마의 육순이 있고 선왕전왕의 어머니이신 해경궁 1735에서 1815년 마마의 팔순이 멀지 않은 해였다. 평안도의 난리를 워낙 잔혹하게 진압한지라 뒤숭숭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랠 필요도 있었다. 1812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데뷔마마 육순을 축하하는 사면눈이 내려졌다. 과인은 이에 용수에 은전을 베푸느니 이달 초 1일 어둑 새벽 이전의 짭범으로 사제 이하는 모두 사면한다. 사형에 처한 범죄를 제하고는 모두 용서한다는 대대적인 석방과 해배를 알리는 천하의 명이었다. 그러나 갇힌 사람은 풀려나고 기한간 사람은 돌아오는 떠들썩한 와중에도 예외는 있었다. 이른바 짭범에게만 해당되는 사면이기 때문이었다.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나라 살림을 빼돌리다 떨통난 탕간 우리들은 풀려날 수 있어도 아버님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갇혀있거나 유배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다. 크고 작은 사면령은 그에만 무려 5차례나 내려졌는데 매번 짭범으로 사제 이해하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아버님의 그 어떤 행적이 이른바 짭범들보다 더 용서받을 수 없이 파렴치한단 말인가. 도대체 아버님의 그 어떤 허물이 파렴치한 그들보다 크고 깊고 크단 말인가. 사면령은 전하가 내리는 것이지만 조정에서 미리 언론들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헌부에 기록된 유배자의 명단을 한 번쯤 살펴보아야만 될 일이고 그랬다면 10년 이상을 남도 외딴 바닷가에 유배된 아버님의 이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유배 죄인의 명단에 올라있는 그 이름을 보고 사람이라면 어찌 움찔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조중에 안일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그런 움찔함조차 대하기가 싫었나 보다. 아버님의 문제를 다시 꺼내어 언론하기도 싫고 자신들의 잔잔한 일상에 파문이 있는 것도 원치 않았다. 사면 대상자 명단을 꼼꼼히 살피면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짭법으로 사제 이하라는 편리한 관용구를 택했다. 나라의 기념일이나 경축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면은 논의되었고 그때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똑같은 관용구는 다시 쓰여졌다. 짭법 사제 이하. 이어서 글자는 아버님과 우리 가족들이 헤어져 보낸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묻어버렸고 그간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그대로 덮어버렸다. 짭법 사제 이하. 그 여섯 글자는 외딴 바닷가 마을에 아버님을 오도가도 못하게 묶어놓은 채 목숨이나 부지하고 그냥 입 다물고 살라했다. 사면령이 있으리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집안 식구들은 눈과 귀를 모두 열어놓은 채 무슨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애를 태웠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한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다산을 떠나 이제 돌아가봐야 더 나을 게 무엇이겠냐고도 하셨다. 둘째 아버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한 것과는 달리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가고픈 마음이 없지는 않으니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약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가봐야 뵐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본 마음이 아니라 한때의 흔들림일 테지요. 본 마음이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돌아가고픈 마음이 없지 않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내게는 아프게 다가왔다.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놓고 드러내어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어찌 돌아가고픈 마음이 없어오셨겠는가. 형님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들이 아버님을 잊은 채 불편함 없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 해서 언제까지 아버님을 유배지 바닷가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바라로도 안 되면 꽹가리를 울리고 꽹가리로도 안 되면 종류의 종을 머리로 들어 받았으라도 크게 울리리라.
온 세상에 대고 유배지에 계신 아버님을 목 놓아 불러보리라. 댕댕 이는 파문이 잔혹하게 굳은 조정 대신들의 심장을 두드릴 수만 있다면, 대걸한 천하에게 닿게 할 수만 있다면 형님이나 나나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바람이 사납고 물이 거세면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은 4살 차이였기에 사귀는 벗들의 연배도 비슷했다. 중난 시사에는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의 벗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조금씩 달랐다. 둘째 아버님의 벗들은 뜨들썩하게 술을 마시고 근사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 과거나 뱃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버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과거에도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고 조정에서도 주요한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모범적인 관료들이었다. 꼼꼼하고 단정한 아버님은 날마다 술에 젖어 사는 둘째 아버님 벗들의 태도가 착실하지 못하다며 못마땅해 하셨다. 술병이 이리저리 놓인 자리에는 불러도 가지 않으려 하셨고 둘째 아버님께도 마음을 바로잡고 어진 임금님을 도와 나라 일을 할 생각을 하시라고 권했다. 그런 아버님에게 둘째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너는 모 성지 모 영광과 좋게 지내지만 나는 술꾼 몇 사람과 서로 좋아 지내며 객적은 소리나 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바람이 사납고 일어나고 물이 거세게 치솟으면 과연 어느 쪽이 끝까지 곁에 남아있겠느냐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짐작이 있으셨던 것일까? 둘째 아버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신유는 초에 아버님은 손해에 내려와 계셨기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서울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화해 발단이 된 셋째 아버님의 책상자가 발각된 것도 몰랐다. 그런데도 대궐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버님의 친구들은 아무도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아버님에게 편지를 보낸 분은 둘째 아버님의 술친구 이유수 어른과 윤진울 어른이었다. 진돗개비가 내리던 그날 밤 아버님의 손에서 급히 올라와 찾아간 것도 그분들 댁이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함께 언언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하자면 기운을 내야 한다고 먼저 인삼새 뿌리를 다려 드시게 했다고 한다. 그분들은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이 감옥에 계실 때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해를 태웠고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까 하여 이곳저곳 다니셨다. 형님과 내가 유배지로 떠난 아버님과 헤어져 막막한 심정으로 들어오자 윤진울 어른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셨다. 이유수 어른도 오셔서 위로하고 그날 밤은 우리 형제를 껴안고 울면서 같이 주무셨다. 아버님과 같은 어른들 앞에서 실컷 울고 나니 형님도 나도 엉어리졌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다. 이 유수 어른은 그 뒤 흑산도 유배지로 떠나는 둘째 아버님에게 노자를 주었다 하여 미움을 받고 한경도 무산으로 귀향가셨다. 얼마 뒤 풀려나기는 했지만 돌아가는 전국에 한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다. 그래도 어김없이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의 안부를 우리에게 자주 묻곤 하셨다. 지금도 한두 잔 술이 들어가면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신다고 한다. 아버님과 막연하게 지내던 모 영감님은 신유의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아들이 한때 서학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죽은 아들과 집안의 결벽을 주장하고 사학 제인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며 인정을 주지 말고 엄히 처벌하라는 상소문을 제출했다. 지난날 아버님과 가까이 지내던 것을 변명하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아버님을 사학제인으로 몰아 공격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아버님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자신을 변명하고 아버님을 공격하는 상소문을 제출한 것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버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다. 가문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자면 어쩔 수 없으리라 이해한다고 하셨다. 반대편으로 완전히 건너간 친구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다. 간혹 안부를 물어오거나 아버님을 잊지 못해 그리워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할 뿐 담담하셨다. 그런 아버님이었건만 유달리 섭섭해하는 곳이 한 분 있었다. 우리 집에 들려 혹하고 그림자를 구경하고 시를 엎던 한치응 어른으로 아버님을 무척 좋아하고 아끼는 분이었다. 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뵌 적이 있는데 말이 없어도 표정은 따스했고 둘째 아버님의 술 친구들도 편하게 여기셨다. 한치영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초당에 있을 때도 아버님은 가끔씩 쓸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럴 때면 나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던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곤 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도 역시 몸을 사려 우리 집에 발을 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따름이었다. 신유는 당시에는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분의 관직 생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얼마 전까지는 계속 유수로 나가 있다가 대궐로 돌아와 사간원의 대사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간원은 전하 가까이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고칠 것을 관하는 기관으로 대사관이면 사간원 관리들 중 어뜸이었다. 아버님의 해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봄직한 자리였지만 10년 이상 아버님의 안부 한번 묻지 않은 고였다. 외직으로 내직으로 중요한 자리를 두루 골라 바쁘게 다니시는군. 나는 꼬인 마음으로 아버님이 그리는 친구분의 소식을 흘려버렸다. 알 수 없는 사람 마음. 이기경 1756년에서 1819년과 강준험 1768년은 남인이지만 아버님이 대결에 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괴롭혀온 사람들이다. 특히 이기경은 아버님의 친구였는데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가고 공부도 함께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사학에 관심 있는 성구관 친구들의 행적을 일찍부터 덜쳐내어 고발했고 그 뒤에도 아버님을 비롯한 젊은 신로들의 행적이 의심스럽다며 상소문을 올리곤 했다. 어버이의 상 중에도 건신하지 않고 자신을 배명하고 친구들을 비방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는 선왕 전하도 무척 노여워하여 기양을 보내버리셨다. 아버님은 상중에 기양까지 가게 된 처지를 안타깝게 얘기해 자주 그의 집에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셨다. 대사면이 있을 때 그가 제외되자 가슴에 엉망이 맺히게 돼서는 안 된다며 여러 사람을 설득하여 풀려나도록 한 사람도 아버님이셨다. 당시 조정으로 돌아온 그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때도 아버님은 자주 말을 건네며 한번 친구 삼았던 도리를 다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신유는 당시 끝내 아버님의 목숨을 뺏지 못해 안달하던 무리들 중에는 그도 끼어 있었다. 단순히 끼어 있던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님을 없애려 했고 그리하여 강경한 노론 세력에 환심을 살해했다. 사형 형님의 일에 아버님을 연루시켜 11월에 다시 불러오게 한 것도 그때 끝내 아버님을 없애려 한 것도 그였다. 학연 형님의 객정으로 조정에서 아버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일어나자 나서서 방해를 한 것도 결국 그의 무리였다. 도대체 그는 아버님에 대한 원한이 어째서 그리도 깊단 말인가. 이기경은 자신의 자존심이 밟혔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 한 가지도 잊지 않고 있다가 끝내 복수를 하고야만은 옹졸하면서도 집요한 사람이었다. 성균관 시절 벗들의 행적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는 또한 출세하고 싶은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다. 같은 남인이라 할지라도 아버님을 비롯한 맹습한 벗들은 천하의 눈에 띄었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 게다가 속을 알 수 없고 비굴한 행적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하던 처지였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나무라는 벗들과 선배나 서성보다는 소용 가치가 있어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노론 강경파의 늙은 대신들이 차라리 좋았다. 그래야 그들 편에 서서 단번에 걸러 가까이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에 그를 뜻하기에 부여할 동기도 찾아냈다. 바로 사학방멸이었다. 내가 이기경이란 사람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그의 옹졸함도 집요함도 배신도 자기 합리화도 아니다. 그러한 일들은 앞뒤 안 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인간이어서 그러려니 넘길 수 있다. 그런데 도무지 넘어가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기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흘러내린다고 한다. 한때는 아버님의 보시였던 이기경이 아버님을 제거하지 못해 안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 그가 아버님의 이야기에 눈물을 주르르 흐르다니 얼마나 이상한 광경이었던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버님은 이렇게만 짧게 말씀하셨다. 저도 한가닥 양심을 잃는가 보구나. 그런데 나는 그 말씀도 이해되지 않았다.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대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생각에 철철 눈물 흘리다가 바로 그날 밤에는 또 그 사람을 죽이려 도끼를 품을 수도 있는 것일까? 과연 이기경이 그날 낮에 흘린 눈물은 양심이 있어 우러나온 것일까?
아니면 사학방멸이란 자신의 대의가 친구보다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비장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도대체 사람의 감정이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때그때 복받치며 눈물을 흘리고 정오심이 밀려오면 또 이걸 그리고 차라리 일관되게 미워하고 정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더니 정말이지 모를 사람의 속이다. 더욱 모를 악인의 속이다. 제인의 명부에서 빠졌으나 행여나 좋은 소식이 들릴까 싶어 서울을 오르내려도 아버님은 번번이 사면에서 제외되었고 해배는 쉽지 않았다. 반면 형님과 나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집안일들은 많았다. 가삼은 어느새 사년근이 되어 첫 수학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8살이 된 대림의 공부도 살펴야만 했다. 아버님의 친구분들과도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고 아버님이 완성하여 보내주신 논어 고금주도 공부해야 했다. 조급한 마음을 다독이고 집안일을 돌보며 지내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1814년 4월 9일 사헌부의 조장한 1743년 어른이 아버님에 대한 대궤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대궤는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제인을 신문하여 올리는 문서였다. 대궤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이미 처벌한 제인 명부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제인 명부에 없다면 감옥의 수도 유배지의 수도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헌부의 강직한 관리인 조장한 어른의 소신도 크겠지만 논의 중이라는 서류 더미에 4년간이나 묻혀있던 전하의 명이 비로소 거행된 것이기도 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조정의 예론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힘을 길러온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버님의 친구분들은 한치엄 어른이 대사관으로 있다는 것을 떠올렸지만 나는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는 않았다. 조정은 다시 들끓었다. 조장한을 기양 보내고 정약용을 유배지에 그대로 두라는 상소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그러나 전하는 듣지 않으셨다. 아버님의 해배는 정해진 사실이 된 듯했다. 이제 정식으로 해배 공무만 내리지만 아버님은 유배에서 풀려나 우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것이다. 손에 집안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어머니가 행수님은 옷감을 들었다 놓았다며 아버님의 새옷 마련에 분주하셨고 형님은 사랑채를 정돈하며 새로 방을 한 칸 더 내야 할지 고심하셨다. 나도 집 안팎을 둘러보며 아버님과의 새로운 생활을 그려보기도 하고 언제쯤 모시러 가게 될까 손꼽아 보고 하였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도록 해배 공문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관할하는 제2명부에서 이름이 빠지면 행위 집행 여부를 관리하는 의금부에서 집행 정지령이나 귀양을 풀어준다는 해배 명령문을 발송해야만 한다. 사헌부의 조치는 전하께서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해배문을 내려보내야만 하는데 의금부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오래도록 미적대고만 있었다. 알고 보니 여러 상소문 중 강준 험의 상소도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워낙 거악스럽고 푸독했다고 한다. 정약용을 풀어주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사학교수와 한패일 것이며 그자의 감추어진 후학함은 이 나라 종묘사직의 역사 속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단다. 의금부의 우두머리인 판의 검부사를 직접 찾아가 협박도 한 모양인데 소심한 부사는 겁을 먹고 망설이고만 있었다. 정치 세력이 바뀜에 따라 충신도 역직이 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온 거였기에 보복의 집요함과 잔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에 공문이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미적미적 미뤄두려고 했다. 결국 아버님은 죄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자유로운 몸도 아닌 어정쩡한 처지로 유배지에 그대로 머무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너는 사람이 할 일을 다 했다. 가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4년 전 행님의 객쟁 당시 돌아올 가망이 보여 설레담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집에 있는 옷감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아버님의 옷을 짓고 새로 솜을 틀어 이부자리도 꾸며 놓았다. 여유당 사랑도 새롭게 말끔히 단장을 해놓았다. 그러나 새 옷을 입고 새 이불을 덮고 지내실 아버님은
언제 돌아오실지 또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옷이야 다산으로 보내면 된다지만 이불은 어찌하나. 보송보송 보드레한 햇솜이 눅진눅진 묵은 솜이 되어가는 속수무책의 날들을 우리는 또 어찌 보내야만 할까. 아무래도 안되겠다. 한쪽에서만 손을 써서 될 일이 아니다. 저들이 품고 있는 독한 마음을 이쪽에서 먼저 달래줘야겠다. 절로 올라가 일이 돌아가는 행편을 알아보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행님이 이야기했다. 달래주다니요. 저들의 상대해 주긴 하겠습니까? 이기경과 강준흠이 계속 그리 독하게 나온다면 그 주변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사정할 수밖에. 예숙부님들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 말을 건네달라고 부탁해보려 한다. 외숙부님들이란 어머님의 사촌 오라버니들로 서학이라면 7세기였고 아버님보다는 이기경의 무리와 마음으로도 걸음으로도 더 가까운 분들이었다. 아버님이 댁에 계실 때도 그들과 어울려 아버님을 자주 공경에 빠뜨렸고 신유는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 후에도 막내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세상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기는 할까 내키지 않았다. 하긴 형님이라고 좋아서 그 방법을 생각했겠는가.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고 아버님은 점점 쇠약해지시는데 저들의 힘은 아직도 막강하기에 고심껏 때 나온 생각이었을 것이다. 여러 차례 될 듯 하다가 번번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니 저쪽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판단했나 보다. 형님은 어머니께 기별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외숙부님을 만났다. 의외로 선선히 만나주면서 그동안 아버님이 안부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나무랐다고 한다. 외숙부님을 만나고 돌아온 행님은 망설인 끝에 아버님께도 편지를 드렸다. 얼마 뒤 아버님께서 답장이 왔다. 학연에게 답한다. 보내준 편지 자세히 보았다. 내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으니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여기에서 또 네 가지의 등급이 나온다. 가장 높은 것은 옳음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옳음을 지키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그름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고 가장 낮은 네 번째 등급은 그름을 쫓고 해를 보는 경우이다. 너는 나에게 홍의호 1758년 1826년에게 편지를 해서 비굴하게 손을 내미고 강준헌과 이기경이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애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으로 그름을 쫓아 이익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 마침내는 아무리 이익도 없이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 해야 하겠느냐.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깨끗이 그만두겠느냐. 그럴 리 없다. 강준엄이나 이기경이 다시 조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또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원래 남에게 독하게 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그래 하려니 생각하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유배에서 풀려 올라가면 저들을 해치고 가물을 메라리라 두려워하는 것이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비굴하게 어찌 해보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늘 하물며 해배를 맡고 있다는 사소한 것으로 절개를 잃어버렸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신유는 이래 편지 한 장 왕래가 얻기는 홍의호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먼저 편지를 보내야 옳겠느냐 내가 먼저 해야 옳겠느냐. 그는 내게 안부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편지가 없다고 나를 탓하니 이는 그들음을 피우며 유배지에 나를 지렁이처럼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고개를 조아려 그 사람 하는 소리만 예예 하면서 듣고 왔으니 너 또한 부양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만 같다 슬프지 않을 수 없구나. 그는 나를 패족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편지를 보내지 않는데 내가 얼굴을 우르르며 간청하는 편지를 먼저 내야 한다니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게나 내가 유배에서 풀려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냐 하는 일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참으로 큰 일은 큰 일이나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그렇게 작다 하란 말이 일이다. 내가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운명이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운명일 것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늘의 명만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일을 썼는데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의 운명일 뿐이다.
어찌 강씨 집안의 그 사람이 나를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마음을 크게 먹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거라. 1816년 5월 3일 아버지 선. 편지를 읽는 형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점점 걷잡을 수 없으시더니 나중에는 어깨를 덜먹이며 소리내어 울었다. 감정을 좀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형님인지라 저처럼 소리내어 우는 것은 처음 보았다. 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형님을 울게 한 것은 바로 아버님의 그 한마디였다. 날마다 바싹바싹 애가 마르도록 뛰어다니고 때로는 내키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얼굴빛을 좋게 꾸며 견뎌야만 했다. 식구들대로 챙겨야 하고 다산의 아버님에게도 불편함이 없는지 마음써 드려야 했다. 단 하루도 마음을 편히 풀어놓아 본 적이 없는 형님의 날들이었다. 아버님은 형님의 그 모든 날들과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형님은 아이처럼 오래오래 소리내어 울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둘째 아버님. 아버님의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1816년 5월 13일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둘째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셋째 할아버님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죽음이 자꾸만 깃대 다가오는 것이 왠지 섬뜩했다. 죽음은 애타게 그리워하며 꼭 만나야 할 사람도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둘째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둘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보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이 손해로 날아왔다. 1816년 6월 6일 둘째 아버님은 59의 나이로 끝내 바다 가운데 섬에서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우리보다 먼저 다산의 아버님께 그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아버님의 절망과 탄식이 어떠했을지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걱정이 되었다. 둘째 아버님이 유배된 섬 헉산도는 무리섬이다. 육지와 가까운 섬이 우이도와 소헉산도고 바다 북서쪽으로 더 들어가 있는 큰 섬이 대헉산도다. 사람들은 오고 가기가 좀 더 나은 우이도에 많이 모여 살았고 둘째 아버님도 처음에는 그곳에 사셨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드셨던 것인지 몇 대 뒤에는 더 멀리 떨어진 그 먼 섬 대헉산도로로 불어 들어가셨다. 둘째 아버님과 아버님은 두 분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유배 생활도 많이 달랐다. 아버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옷차림과 몸가짐을 바로 한 채 밤늦도록 학문 연구에 몰두하셨다. 반면 둘째 아버님은 갓도 고추장스러운 도포도 다 벗어버리셨다. 그리고는 저고리 바람에 흙 묻은 바지처럼 그대로 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다. 처음에 둘째 아버님을 어려워하던 선 사람들도 나중에는 자식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달라거나 관하여 문서를 읽어달라는 내용으로 스스럼 없이 하곤 했다. 고맙다는 인사로 탁주 한 병 들고 오며 둘째 아버님은 그들과 어울려 함께 마셨다. 섬에서 얻은 아들 학소와 학매도 물놀이하고 모래놀이하는 섬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셨다. 다산의 아버님은 하루하루 늘 엄격하고 빠듯한 일가로 스스로를 다그치셨다. 그러나 한산의 둘째 아버님은 날마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닷물의 거대한 순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의 시간에 연연해하지 않으셨다. 다만 한도 없이 깊고 넓은 바닷속을 떠다니는 물고기들에게 마음을 두셨던 것인지 흑산도 주변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여 어부를 만드셨다. 현산 어부가 바로 그 책이다. 아버님은 옛 경전의 해석에 관하여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책을 쓰게 되면 그 초고를 한산의 둘째 아버님에게 보내어 생각을 물으셨다. 그럴 때마다 둘째 아버님은 의견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셨다. 아버님 걱정도 살뜰히 하셨다. 아우는 성질이 급하여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두면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니 걱정이네. 그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병이 깊어지는 까닭이 또 되네. 부디 몸을 상하는 데에 이르지는 말게. 둘째 아버님에 대한 아버님의 그리움은 깊고도 깊어 내가 초당에 있을 때도 자주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형님보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면은 있지만 사물의 본질을 한눈에 파악해내는 통찰력과 깊은 인품만큼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재주만 보고 대견하다 했지만
선왕 전하께서는 형의 인품이 아우보다 낫다고 하셨다. 오직 우리 임금님만이 형님을 알아주신 것이다. 허나 집안의 조카들은 그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이상만 높은 분, 기이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아버님의 대계가 정지되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아버님은 흑산도에서 우유도로 다시 돌아오려 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아버님이 찾아오게 되면 머나먼 뱃길에 급부 시달리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 쓰였다. 그런데 흑산도 사람들이 둘째 아버님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았다. 둘째 아버님은 아우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노라는 약속을 한 다음에야 우유도로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기양살이 하는 사람이 옮겨가려는데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으며 더 있어달라고 애원한 것은 둘째 아버님의 일마고는 그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둘째 아버님은 아버님이 만나러 오실까 싶어 날마다 우유도 바닷가에서 기다리셨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그리던 아우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결국 15년 전 두 분이 밤남정 주막에서 보낸 밤이 마지막이었다. 아버님의 충격과 절망은 컸다. 경서에 관한 썬 책을 새로 장정해 두었는데 이제 누가 그 책을 읽어주고 알아주겠느냐며 불살해야만 하리라고 설피우셨다. 둘째 아버님은 아버님의 쓰신 책 주역사전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야경을 동생으로 둔 것이 오랜 세월이다. 그간 형제로 지내오면서도 그의 지식과 영당이 여기에 이를 줄을 미처 몰랐다. 하늘이 천하의 의욕을 풀고 어지러움을 바로잡으려 할 때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문양 중국 주나라를 창건한 왕은 같이 있을 때 주역의 원리를 알아냈고 공자는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춘추를 지었다. 이들은 모두 마음속에 답답하고 맺힌 것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없었던 사람이다. 만일 야경이 부귀하고 영화로워 안락한 삶을 누렸다면 이러한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섬에 유배되어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나 야경과 같은 시대에 살고 한 형제가 되었으며 이 책을 읽고서 소문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 야경 또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것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유배지의 형제급만 이 세상에 태어나 형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아무런 유감이 없다 하셨다. 쏴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닷물처럼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 순간 둘째 아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정녕 하늘과 이 땅에 아무런 유감이 없으셨을까? 부부가 지내진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둘째 아버님을 배웠다. 사람들은 내가 아버님보다는 둘째 아버님을 더 닮았다고 했는데 꿈속의 둘째 아버님은 20여 년 전 손에서 뵌 그대로여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만 같았다. 상투머리와 바지 저고리 바람으로 키가 헐진한 뒷모습을 보이며 둘째 아버님은 검은 바다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들어가고 계셨다. 내가 소리쳐 부르자 한번 뒤돌아보셨다. 세상에 아무리 유감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담담하고도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난 후부터 아내의 병세가 심상찮았다. 그 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큰일을 치르느라 병이 더 깊어진 것 같다. 한여름에 뜻하지 않은 비통한 상을 치르다 보니 산 사람의 기운도 땅으로 꺼질 지경이었다. 둘째 아버님의 영구 시선을 담은 나주를 거쳐 돌아오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충주 하담의 할아버님 산소 옆에 마지막 자리를 잡아들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런뿐 아니라 마음도 허청거렸다. 제 몸을 추스르기도 힘겨웠으련만 아내는 자주 큰 댁에 올라가 둘째 어머님의 기나긴 단식과 절망을 위로해드렸고 집에서는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덜컥 누워버렸다. 여름 내내 진을 빼고 난 뒤에 초가을 아침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를 하여 그렇겠거니 쉬고 나면 좋아지겠거니 여겼다. 그러나 쌓이고 쌓인 피로와 근심은 오래전부터 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자리에 누운 아내의 여린 맥은 끝내 이기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다. 1816년 8월 10일 나이 겨우 30이었다. 둘째 아버님은 상을 치른 지 2달이 안 되어 나는 다시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해야만 했다. 염습을 하고 입간을 하고 발인을 하고 손에 뒷산 발치에 만든 무덤에 하관을 하는 그 모든 절차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다.
설아의 자식이 없는 것이 살아남은 나보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아내에게 더욱 안 된 일인 것만 같아서 또 목이 메었다. 아내가 내게 시집 올 때는 14살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못 되어 아버님에게 병고가 생겼다. 감당하기가 두렵고 막막해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누운 어린 아내도 함께 울었다. 나보다 1살 어렸지만 나보다 먼저 철이던 것은 아내였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시고 차분한 기운이 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해 멋대로 배운 술만 찾거나 고약한 성질을 부릴 때도 아내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다려주었다. 뒤늦게 내가 철이 들었을 때는 살을 깊은 봇이 되어 이런저런 언어님은 말동분을 해주었다. 늘 가라앉아있는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여 옷 어른들께도 아랫사람들에게도 얼굴빛과 목소리를 밝게 하여 대하려 했다. 그러나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어딘가 지쳐 보이는 기색으로 막연히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내가 들어가면 얼른 얼굴빛을 받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는데 왜 좀 더 일찍 아내의 몸과 마음에 첩첩이 쌓인 피로를 이해하고 들어주지 못했단 말인가. 아내는 이 세상에서 보낸 30해의 짧은 삶 중 절반 이상을 나와 부부로 보냈다. 그동안 단 하루도 긴 날을 맞은 적이 없는데 이처럼 덜컥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간 멀리했던 술을 다시 입에 댔다.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였다. 집안에 연이어 죽음이 찾아오고 보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있는 것도 같았다. 더구나 그 운명은 죽음이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 내가 맞서볼 도리가 없었다. 찬바람이 불고 어느새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았다. 형님은 또 서울 걸음을 한 모양인지 차별을 하고 있었다. 사랑해서 행장을 꾸리는 형님을 바라보다 나는 아내의 방으로 왔다.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도 나를 바라보던 걱정스러운 눈빛도 없는 빈방이었다. 치우지 못한 아내의 장만 윗목에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옷가지를 차곡차곡 껴 쌓아놓은 보자기가 들어있었다. 펴보았더니 바지 저고리에 댄님 도포까지 모두 새로 지은 아버님 옷이었다. 해마다 행편이 단단한 형수님은 옷감을 짜고 아내는 바느질하여 아버님의 새 옷을 마련해 두었다. 언제라도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입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옷에 먼지만 쌓여가면 강진으로 내려보냈다. 그리고는 또 새 옷을 지을 준비를 했다. 아버님을 위배지로 떠나보낸 후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변함없이 해온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내가 안쓰러워 물어본 적이 있다. 아버님이 지금 그 옷을 입고 돌아오실 수 있을지 확신도 서지 않는 일에 너뜨러 몰두하니 지겹지도 않소? 아내는 피로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답니다. 돌아오시리라, 돌아오시리라. 이 옷을 또 다산으로 내려보내게 되더라도 제 소망을 담아 지은 옷을 입고 계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부끄러워졌다. 날마다 밤잠도 못 자고 바늘 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바느질을 해온 아내였다. 밤새워 지은 옷이 다 해지도록 아버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또 새 옷을 짓곤 했다. 그런 아내가 이 세상에서 차곡차곡 보낸 삶을 내 머구멍에 넘어가는 술방울에 실어 허망하게 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아내의 소망은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었다. 아내를 땅에 묻었다고 해서 아내의 소망조차 묻어버릴 수는 없었다. 풀에 헤쳤던 보자기를 조심스레 묶으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살아서도 나를 목두어 주더니 세상을 떠나서도 다시 나를 추스려 주는 것은 아내의 손길이었다. 나는 아내가 지어준 아버님 옷을 두고 형님에게로 갔다. 저도 내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더 추워질 테니 이 옷은 강진으로 보내야겠습니다. 형수님이 아버님의 새 옷을 또 지어주실 테지요. 그래, 아버님에게 일러두어야겠다. 내 형수에게도 전하마. 형님은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놓이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해볼 참이었다. 아내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만들어 놓은 아버님의 새 옷처럼
나도 하루 또 하루 노력하고 애써서 아버님이 돌아오실 그날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설사 운명이란 것이 그 어떤 무기를 손에 들고 위협해도 사람은 그저 맥없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다산에서 소내로, 다산으로, 아버님에게로 1818년 8월 20일 이른 아침부터 새소리가 요란했다. 쩌비 담장과 마당에 내려앉은 박새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했고 뒷산에서 오목눈이가 찌릿찌릿 우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수순스러운 새들의 울음소리를 콕콕 쪼는 듯 한 번씩 까치가 까까까까 울었다. 새들도 오늘이 다산에 아버님을 매시러 내려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봄에 홍무관에 관리 이태순 1759년 어른의 상소가 있었다. 돌아가신 최재공 대감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다 기양간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울러 아버님도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런 뒤에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다 마는구나 싶어 실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태순 어른이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아버님과 선왕전하께 함께 배웠던 우의정 남공철 1760에서 1840년 대감도 그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사안부의 명부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어찌 유배지에 그대로 있느냐며 거들었다. 그래야 마침내 의군부에서도 해배 명령문을 내리게 되었다. 해배 공문을 보낸 판의 군부사는 앞일에 대해 불안할 것도 없고 이 기경이나 강준음 따위의 협박은 통하지도 않는 안동 김지세도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버님이 돌아오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온 식구가 안절부절 못하고 발걸음을 안째로 사랑째로 허정허정 떠다니기만 했다. 아버님을 모시러 떠나는 날을 하루 앞두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불안하기도 했다. 이러다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들어닥치지는 않을까. 아버님의 유배가 풀렸다는 해배의 문은 과연 내리지긴 한 것일까. 형님은 집에 나와 아버님을 맞이할 여러가지 준비들을 차질 없이 하고 내가 내려가서 모셔오기로 했다. 몇 번이나 하긴 하며 꾸려놓은 행장을 다시 한번 살폈다. 형수님이 새로 지은 아버님의 옷도 곱게 개어 잘 넣어두었고 형님이 애를 써서 마련해준 노자도 잘 간수했다. 떠날 준비를 마치고서 어머님께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도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것 같았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부디 편안히 잘 모시고 오느라. 오랫동안 한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먼 걸음 하시자면 힘이 드실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시지 않게 쉬엄쉬엄 올라오느라. 아범이 여러 차례 다녀온 길이니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래도 묵으실 방은 내가 미리 찬찬히 살펴보도록 해라. 형님의 세심한 당부가 있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니 묵직한 짐을 짊어진 아범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아범과 나는 두물머리 나루트로 향했다. 서울까지는 배로 가고 서울부터는 역참에 말을 빌려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18년의 세월. 내가 유백지에 계신 아버님을 처음 만나 뵈러 간 것이 1808년의 일이니 꼭 10년 전이다. 그때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지니고 혼자 길을 떠나던 23살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눈가에 주름도 제법 잡히고 기대와 좌절을 반복해가는 가운데 마음에도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박힌 33살의 장년이 되었다. 글쎄 아내도 잃고 둘째 아버님도 잃고 떠나보낸 사람도 꽤 되었다. 1801년 2월부터 1818년 8월까지 유배지에서 보낸 아버님의 세월은 어느새 18년째가 되어간다. 18년, 숫자와 숫자의 셈은 참 간단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4살 배기 동생 농아는 세상을 떠났고 어린 누이는 자라 아이들의 어미가 되었다. 19 형님은 어느새 집안의 장년 대접을 받고 있고 큰아버님은 일흔을 앞둔 상노인이 되셨다. 이미 노인이었던 할아버님들은 끝내 세월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 세월은 유배지에 아버님 혼자 보낸 18년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들도 집안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보낸 18년이기도 하다. 그 18년을 쭉 늘어놓았으면 180년, 360년, 540년 어마어마한 날들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환란에 움츠려들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뜻이 꺾이기도 하면서
슬픔과 분노, 그리움과 좌절로 보낸 눈물 어린 세월들이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인 아버님의 세월이다. 붉은 간복을 입고 홍문관으로 규장각으로 선왕전하께서 계시던 펜전으로 바쁘게 오가던 30대의 아버님은 의금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경상도 바닷가 마을과 전라도 바닷가 마을 유배지를 옮겨 다니며 40대 50대 세월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머리도 이도 다 빠지고 몸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병든 노인이 되셨다. 그러나 정신과 의지만은 맑고 서늘했으니 18년의 세월 동안 큰 뜻을 세우고 꼼꼼히 개혁하여 수없이 많은 책들을 쓰셨다. 옛 경전의 뜻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끝낸 아버님은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데 구체적인 지침이 될 책을 쓰고 계셨다. 경세, 유표, 와, 몸민신성, 그리고 험험신성, 이른바 일표이서였다. 그간 옛 경전을 살펴보고 사색하고 정리한 아버님의 학문의 기결은 여기에 있었다. 또한 형님과 나뿐 아니라 대리미와 또 그 후대의 자손에게도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가게도 보내주셨다. 아버님의 눈길은 다산에서 소내로 그리고 먼 훗날에까지 다 있는 듯했다. 10년 전 다산으로 내려갈 때는 점점 봄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을 자락을 끌고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머물렀던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늘은 점점 푸르러져 높이 올라만 가고 어느새 조금씩 잎이 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계절의 고유한 색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무렵이면 다가올 겨울에 아버님이 어찌 지내실까 미리부터 걱정되어 상가들이 새로운 빛깔로 옷을 갈아입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올겨울은 아버님과 떨어져 보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서늘해진 바람이 덜 근심스러웠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이 한동안 눈길을 주기도 했다. 가을 가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가을 풀벌레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서늘한 밤 공기도 가슴 가득 집어넣었다. 다 신계를 만들다. 초당에 도착한 것은 1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중간중간 말을 빌려 타고 반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초당은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변한 것 같기도 했다. 나무들은 그새 더욱 무성해졌고 그에 비해 마루와 대돌은 반들반들 달아 초당은 왠지 작아 보였다. 그동안 책이 더 늘어나고 제자들이 많아져서 더욱 그래 보였다. 아버님도 초당처럼 더욱 작아지고 여위신 것 같았다. 상투를 틀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머리칼이 다 빠져 검은 유건, 검은 배로 만든 유생의 여간 안이 허전했다. 말씀하실 때면 이가 빠진 입안도 허전했다. 나무와 집들보다도 세월과 섞인 한 사람의 몸은 한눈에도 그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보여 속상하기만 했다. 보아라, 한치영에게 편지가 왔다. 아버님은 아이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옛 친구에게 온 편지 자랑을 하셨다. 긴 사연은 없지만 굵고 진하게 쓴 심이란 글자가 도드라져 보였다. 그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비난과 우리 가족들의 원망에도 내색하지 않고 아버님을 위해 애써온 마음을 이제야 드러낸 것이었다. 내 마음도 뭉클해졌다. 편지를 보며 다시 눈물을 걸성이시는 모습을 보니 아버님에게는 어금부의 해배 공문보다도 옛 버스의 편지가 더 반갑고 소중한 것 같았다. 초당에 도착하며 이내 짐을 꾸려 아버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떠나는 일도 간단하지는 않았다. 하긴 18년째 되어가는 유배 생활에 초당에서만도 10년 이상을 보내지 않으셨던가. 쌓인 책들과 저서들을 간추리고 수습하는 일들과 어느새 꽤 늘어난 초당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도 많았다. 아버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있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계속 찾아왔다. 나는 그간 초당에 머물며 공부하고 있던 택규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형님,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국규 형님도 신규도 잘 지낼 테지요? 다들 잘 지낸다. 내가 이리 내려와 있으니 대신 식구들 거느리고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긴 할 것이다. 그나저나 상처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얼마나 상심이 컸느냐.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이처럼 아버님을 고향으로 모셔갈 수 있는 날이 찾아왔건만 형님에게는 모셔갈 아버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신윤이네 고모부님이 참혹하게 돌아가신 후 형님의 가족들이 보낸 18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해야만 할까. 형님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초당에 이런저런 일을 여전히 도맡아 하고 있는 이청이 다가왔다. 다들 모였습니다. 함께 자리하시지요. 초당 마루에는 어느새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님이 오시자 모두 일어나 예를 갖추고 자리에 앉았다. 나처럼 그들도 나이가 들어 눈가에는 제법 주름이 잡혀가고 있었다. 자리가 정돈되자 이강해 1789년가 일어났다. 그의 집안은 우리 집안처럼 해남의 윤씨 집안과 사돈간이다. 초당의 제자들은 아버님의 고향으로 떠난 후에도 제자의 도리를 다하고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다신계를 만들기로 했다. 여러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강해가 다신계를 만든 취지와 여러가지 규약 등을 기록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사람이 귀한 것은 신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수십인은 무진년 1808년 봄부터 지금까지 형제나 다름없이 초당에서 어울러 지내며 함께 공부했다. 이제 서성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고 우리들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서성께 신의와 도리를 배운 까닭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계를 만든 취지에 이어 형님과 나를 포함한 18제자들의 이름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또한 계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다짐까지 밝혀두었다. 이강해가 자리에 앉아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처음 강진에 도착해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때 내가 내게 다가와 가르침을 청하고 여러모로 마음을 써주던 엄내 제자들을 잊을 수가 없구나. 다산의 너희들이야 그래도 다소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만났지만 엄내 제자들은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들이니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들의 이름도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여라. 엄내의 너희들도 다신계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마음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저만치에 앉아있던 이청과 황상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의 말씀이 너긋게 다가오는 듯했다. 이라여 이강해가 읽은 초안에 엄내 6제자의 이름도 기록해두고 당부하실 말씀을 더 보탬 다신계 절목이 완성되었다. 이어 미리 마련해둔 술과 음식들이 올라왔다. 아버님과 제자들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서성의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거지없이 기쁘다가도 언제 또 그처럼 정밀하고 방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슬프기도 한 그런 자리였다. 초당에서의 일은 이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에 이틀 뒤인 8월 금음날에 소내로 출발하기로 했다. 마침내 고향으로 1818년 8월 29일 소내에서 떠나오던 날 아침처럼 새소리가 요란했다. 삐요 삐요. 남쪽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박불이었다. 그 소리에 깨어나와 보니 아버님은 초당의 앞뒤를 두루두루 둘러보며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 키가 훌쩍 자란 연못가의 배롱나무를 한번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정석이라 새겨둔 바위 앞에도 오래 서 계셨다. 아버님이 떠난 후에도 그 뒤 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바위였다. 이런 아침상을 물린 다음 행정을 꾸려 산을 내려왔다. 제자들도 모두 뒤따라 내려왔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이르니 윤시댁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 계셨다. 귤동 마을 사람들도 나와 아버님이 떠나게 된 것을 축복하고 헤어짐을 또 슬퍼했다. 형님의 빈텀없는 지시를 받은 아범도 단단히 준비를 해왔지만 윤시댁에서도 여러가지 살뜰한 배려를 많이 해주었다. 환갑 노인이 다 된 아버님이 말을 타고 가시기는 무리라며 집안에 가마를 내어주고 긴 여행길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들도 한아름 넣어주었다. 불어 윤종신과 윤종도 1798년에서 1852년 형제까지 딸려보며 아버님의 멀고도 긴 귀향길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 써주었다. 종심 형제는 돌아오는 길에 기어촌 사돈댁에 들려 귤동 고향 마을의 안부를 전하겠다고 했다. 마침내 떠날 시각이 되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먼 길 편안히 가십시오. 영감님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오. 나으리 안녕히 가십시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백성들도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머리가 허옇게 센 윤시댁 어른들은 다시 또 만날 날을 쉽게 기억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초당이 있는 만덕산과 귤동마을,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아버님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다. 나와 종신과 종두가 탄말이 앞서고 아버님의 가매가 뒤를 이었다. 그 뒤로 짐을 실은 나귀의 고삐를 잡고 아분과 윤시댁 하인이 따랐다. 강진을 벗어나자 눈앞에 월출산 바위 봉우리가 보였다. 이제는 아버님께도 내게도 반갑기만 한 고향의 도봉산을 닮은 씩씩한 봉우리였다. 형님의 염려처럼 어느새 늙고 쇠약해지신 아버님에게는 힘든 귀한 길이었다. 곧 20년 동안 강진 주변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아버님이었다. 가마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낯선 바람을 맞으며 낯선 곳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이 힘드실 수밖에 없었다. 숙소는 주로 마을에 번화한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신기한 듯 장대의 사람들을 구경하시더니 나중에는 어지럽고 힘들다 하셨다. 예전과는 사람들의 차림새가 많이 달라져 눈에 설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필요하셨을 것이다. 유배지에 갇혀 움직이지도 흘러가지도 않던 아버님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순식간에 20년은 좀 흘러버린 낯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옮겨가게 된 아버님은 내내 힘겨워 하셨다. 게다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도 제법 되었기에 한낮과 밤중에 기온차가 심해 젊은 사람들도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아버님이 피곤해 하신다 싶으면 걸음도 늦추고 번화한 저자거리도 피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소내로 돌아오는 길은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했다. 해는 점점 짧아져 가고 청주 부근에 이르러 멀리 보이는 속리산을 바라보니 어느새 붉고 노란 단풍들이 산꼭대기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다. 반짝이는 소내의 강물. 강줄기가 보이자 아버님은 차츰 기운을 차리셨다. 어린 시절에는 소내에서 또 대궐에 계실 때는 한강의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도성 안을 흐르는 것을 보며 살아오셨던 아버님이다. 강이 보이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나서인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으셨다. 큰 형님도 벌써 70이 다 되셨구나. 건강은 괜찮으시냐? 예, 요즘도 변함없이 수호제 사랑에 앉아 글을 읽으십니다. 여유당도 많이 변했겠구나. 지붕을 고치려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는데 형님이 자주 살폈고 지금쯤 또 새로 손보았을 것입니다. 둘째 형님은 잘 모셨느냐? 가는 길에 먼저 찾아뵈었으면 좋으련만. 산수에 들려 승무까지 하고 가기엔 너무 먼 길입니다. 소내로 돌아간 다음 형님과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 아버님은 또다시 물으셨다. 하상이는 어찌 지내는지 알고 있느냐? 네,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얼마 전 셋째 어머님과 청해도 데려갔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부모의 나무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 생각이 많이 나시는 모양이었다. 온갖 마음고생을 하며 묵묵히 고향을 지킨 마탱은 어느새 일흔을 앞둔 노인이 되어 있었고 한 형은 신윤일의 그날에 또 한 형은 유배된 섬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윤은 그날 남편을 잃은 고모님도 몇 해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한 어머니의 형제 중에서 아버님 혼자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가슴속에 있는 생각이 오죽하실까. 강을 따라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새 길을 떠난 지도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1818년 9월 15일 언제부턴가 강기슭의 풍경이 눈에 익는다 싶었는데 나귀를 몰고 앞장서 걷던 아범의 걸음이 빨라졌다. 드디어 소내 강마을 어기로 접어든 것이다. 언덕 아래 예후당 집도 얼음붙이 보이고 햇살 바른 동쪽 편 큰대기 지붕도 보였다.
내가 떠나온 그날부터 식구들은 모두 아버님이 오실 날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강 어기 둔덕에서 꼴을 베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를 보더니 손살같이 아래로 달려 내려왔다. 아범의 아들 동이었다. 어린 아들을 보는 아범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다. 제 아비의 옷자락을 잡고 생글거리는 아이와 머뭇 때문에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아버지의 상봉이 멀리서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동이는 이쪽을 한번 바라보고 꾸벅절하더니 다시 손살같이 달려 올라갔다.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러 가는 것이리라. 아버님은 가마에서 내려 고향 마을을 둘러보셨다. 강 쪽으로 성큼 나와 있는 마을을 동그랗게 휘감으며 흐르는 강물은 여전했다. 아버님은 어렸을 적에도 내가 어릴 때도 강변에 서 있던 커다란 너름나무도 그대로였다. 아버님이 돌아오실 이날을 위하여 나무는 제 몸속에 아껴둔 가장 고운 빛깔을 내어 붉고 노랗게 치장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어서오라 반기는 나뭇잎들의 손짓을 도와주었고 가을 햇살은 나무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었다. 잘게 부서진 햇살은 손의 강물 위에도 내려앉았다. 반짝이는 강물은 걸성이는 눈물 같았다. 아버님과 강물은 오래도록 걸성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을 그리며 1846년 8월 초이틀 밤 며칠간 떠들썩했던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7월 29일인 나의 해갑이었는데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호주시에 남은 식구들은 홍곤히 잠들었다. 아이들 성하에 손님을 청하기는 했지만 시끌불적한 잔치 중에도 잔치가 끝난 후에도 부끄러움은 여전했다. 해갑 하늘의 식감과 땅의 시비지가 묵묵히 짝을 이루고 순환하여 60년 만에 내가 태어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날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던가? 답답할 때면 늘 그랬던 발걸음은 자연스레 뒤편 언덕을 향했다.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이 누워 계신 곳이다. 절을 올린다 묻은 발치에 한동안 가만 엎드려 있었다. 초가을 땅 기운은 서늘했지만 부모님 곁이어서 그런지 마음만은 따스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어느새 10년 그리움을 안고 엎드려 있노라니 하얗게 생 기민 머리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18년 만에 아버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리 편하게 모시지는 못했다. 해외에 신경 쓰느라 차분히 돌보지 못한 집안 살림은 덜쑥날쑥했고 몇 달이 못 가 아버님께 올리는 밥상 차림이 송구할 지경이 되었다. 송구스러운 것은 집안 행편만이 아니었다. 우리 형제의 학문은 아버님 보시기에 많이 뒤처져 있었고 술에 가득 싣고 온 초당의 책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곳이나 제자들도 없었다. 손자인 대림을 가르치고 외손자 정기의 재롱을 보며 마음을 달래셨을 따름이다. 형님이 삼농사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자 집안 행편도 많이 나아졌고 아버님께 올리는 밥상도 송구스럽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아지면 또 나아지는 대로 아버님은 마음 아파하셨다. 한시도 쉬지 않고 책을 뒤적이며 공부해야 할 아들들이 다른 데 매달려 있는 것이 못마땅하면서도 안타까우셨을 것이다. 뒤늦게 신장, 1760년 1828년, 김매순, 1776년에서 1840년 등 여러 어른들과 사귀며 서로 학문을 주고받으셨다. 뛰어난 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분들은 유배지에서 아버님 홀로 이룩한 학문의 성과에 놀라워하셨다. 그러나 아버님은 외딴 초당에 머물러 있어 최근의 연구와 견해를 널리 접하지 못하였다며 밤낮도록 등불을 밝혀놓고 새로운 책들 속에 파묻혀 계시곤 했다. 1822년 해갑을 맞은 아버님은 스스로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셨다. 묘지명도 미리 직접 쌓아두셨고 묘도 하담의 선령까지 갈 것 없이 절개 오르던 뒤편 언덕에 투르하셨다. 그리고 건철신 이가 한 어른 등 신윤일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그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윤진울 이유수 어른 등 잊을 수 없는 벗들의 묘지명도 아울러 쓰셨다. 아직까지는 세상에 그분들의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당분간 드러내지 말라 하셔서 여태껏 집안에서만 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1836년 2월 22일이었다. 그날은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이 혼인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혼일이었다. 한 사람이 일생의 해갑을 맞기도 어려운데 부부가 해로하여 해혼을 맞이했으니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그날 아침 아버님은 형님과 나를 불러 장래에 관한 여러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는 잠을 청하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오랫동안 외로운 세월을 보낸 어머님과의 의리를 다하시려 마치 그날까지 세상에 머무르기로 스스로가 마음먹으신 것만 같았다. 어머님은 두 해 뒤에 인 1838년에 아버님과 함께 묻히셨다. 해갑을 맞아 부끄러운 것은 나의 삶 때문만이 아니었다. 유배지에서 써신 책들과 손에서 다시 덧붙이고 고쳐 써신 책들이 서가에 가득하건만 아직도 아버님의 저서들을 제대로 정리하여 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다. 솔직히 나는 아버님의 광활한 학문의 전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만한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릴 방법도 알지 못했다. 때에 맞추어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는 했지만 세상에 나아가 빛을 보지 못한 아버님의 책들 위에 털어도 털어지지 않는 세월의 먼지만 쌓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벗들과 천지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침울했다. 그런 나를 눈여겨본 초의는 이렇게 위로했다. 세상에 홀로 큰 사람은 없습니다. 유산, 정학연의 호가 웅포, 정학유의 호가 있었기에 선생님의 삶이 든든해지고 학문도 더욱 빛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가분한 이야기였다. 멀리서 찾아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초의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내가 해갑을 맞았으면 그도 원래는 해갑일 터 불가의 선임이라고는 하지만 삶에 대한 감회가 어찌 없으랴. 대둔사에서 처음 만난 뒤 소식을 주고받으며 정을 쌓아온 지도 어느새 40년이 되어간다. 초의와의 인연으로 나는 동갑내기 친구를 한 사람 더 사귀었는데 명필로 널리 알려진 추사 김정희 1786년에 1856년이다. 추사는 아버님께도 자주 안부를 여쭈었고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수수나 화분을 보내주기도 했다. 언젠간 옛 문헌과 서적들의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그에게 아버님이 남기신 저서를 보인 적이 있다. 오랫동안 아버님 책들을 들여다보던 추사는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세월을 기다려야겠네. 지금 세상은 선생님의 원대한 일상과 계획 정책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해줄 사람도 많지 않네. 허나 후세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같은 열의를 지닌 사람이 있어 남기신 책들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더욱 빛나게 할 것이네. 소중히 간직하고 때를 기다리게. 아버님의 책들을 정리하여 펴내는 게 지금 나의 몫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부끄러우면서도 왠지 위로가 되었다. 왕실과 사돈인 추사의 집안은 탄탄하고 뱃슬기도 거침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환란을 맞아 제주도로 귀양 간 지도 여러 해 된다. 그러고 보면 추사도 올해가 해갑인데 유배지에서 특별한 날을 맞는 그의 심정은 어떠할까? 아끼던 젊은이가 유배죄인이 된 것을 아신다면 아버님의 심정은 또 어떠하실까? 더 참담한 일은 또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 후인 1839년 대대적인 사학 탄압이 다시 일어났다. 세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학은 여전히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명분이 된 것이다. 하상은 그 옛날 셋째 아버님처럼 천주교에서 컨닝을 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시작돼서 체포되고 결국 차명에 처해졌다. 서소문 박 셋째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였다. 셋째 어머님도 정혜도 마찬가지였다. 하상의 소식을 들으니 내 나이 반백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유년의 그날이 다시 온 것 모양 가슴이 쥐어드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서울로 올라간 하상이 걸어간 길은 결국 셋째 아버님이 가신 그 길이었던가. 손해를 온 세 식구를 끝내 붙잡아 두지 못한 것이 형님에게도 내게도 두고두고 한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런데 추사의 말처럼 먼 훗날 누군가에서 아버님의 거대한 학문 세계를 이해하고 거신 뜻을 실현해 나가려 할까?
왠지 마음이 설렌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훗날의 그가 살에 깊고 진중한 조카처럼 호기심 많고 영리한 손자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생전에 아버님은 각별히 애착을 지니셨던 책들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 책에 마음을 쏟아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날까 말까한 귀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아끼기를 피출보다 더한 정으로 하고 살고 죽는 운명을 갖지 않은 사이처럼 걱준히 대하도록 해라. 내 나이 벌써 해가 비니 어쩌면 그러한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먼 훗날 따스한 햇볕으로라도 서늘한 바람으로라도 아버님을 책을 뒤적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리라. 덩디를 따스하게 감싸주고 때가 되면 부드럽게 책장을 넘겨주리라. 아버님의 책을 읽고 이해하며 그 뜻을 새기려는 그가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잠시 책장을 덮어두고 한숨 돌릴 때면 나도 옆에 앉아 가만가만 내가 알고 있는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련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느낄 수 없는 나의 아버님에 대해 자그마한 책 위에 낄뚫어보는 듯 빛나던 눈빛이며 신유는 겨울 감옥에서 쉬어버렸어도 힘었던 목소리,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고치 쏘고 또 고치 서시던 병 앞에서의 겸손함과 열정, 한 번씩 마비가 올 때마다 괴로워하면서도 보던 책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던 때에 이르면 그도 나처럼 목이 메일까. 좀 더 귀 기울여 준다며 묵묵히 고향 마을 손해를 지키며 살다 가신 큰 아버님과 바닷가 외딴 섬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둘째 아버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셋째 아버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다. 외로운 호롱불처럼 홀로 안방을 지키고 살다 가신 어머님 이야기도. 먼 훗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마음속의 이야기를 건넨다 생각하니 아버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나는 아버님이 누워 계신 자리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기대보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초이틀 앳된 초성달에 눈웃음이 정다웠고 손톱 같은 달빛은 강물에도 내려앉아 흐르는 물을 반짝이게 해주었다. 아버님도 이곳에 누워 저 강물을 바라보고 계신 것만 같았다.